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딱 하셨어요. 두 분 다 지켜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여소야대 국회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하는 게 불만이시면 잘하면 되시지 않나. 그러니까 욕 먹기 싫으면 욕 안 먹게 잘하면 된다. 민주당이 갖고 있던 가치를 다 잃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윤석열 정권 정책 중에 잘하고 있는 것을 한번 뽑아달라. 100가지 중에 100가지 정말 다 못하는 것인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발목 잡는 야당이 돼버린 것 같아요. 여야가 이제 연찬회와 워크숍. 근데 뭐 제가 알고 연찬회가 워크숍이라면서요? 똑같은 말이라면서요? 그냥 뭐 둘이 똑같은 말 쓰기 싫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요?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네. 워크숍 간다 이러고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연찬회다. 훨씬 더 이렇게 무게감 있고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연찬회 국민의힘 연찬회부터 말씀을 좀 여쭤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딱 하셨어요. 이거 두 분 다 지켜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한번. 뭐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 중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저는 이념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셨는데 물론 중요하죠. 이념 네. 중요한데 네. 저희 뭐 박성민 최고나 저나 네. 뭐 앵커님이나 저희 세대에 진보냐 보수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사실 되게 우스워 보여요. 그냥 우리 세대는 정말 아까 조금 전에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자유 이런 것을 지켜주길 원하는데 거기에다가 진보냐 보수냐 프레임을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네네. 근데 그보다 한 발 더 뒤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묻는다면 젊은 세대 분들이 뭐 그런 유머도 있더라고요. 이념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이년이요? 막 이런 유머가 막 네. 커뮤니티에서 있다 네. 그래가지고 약간 대통령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저는 이미 이념 전쟁 끝났다고 생각해요. 공산주의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우리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다뤘던 저출산, 기후변화, 네. 뭐 불평등, 네. 뭐 디지털 시대의 양극화 이러한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안보 위협군들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치권에서는 이 미래 담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네. 민생에 대한 부분도 좀 강하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 취임하셨을 때 민생 정치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네. 괴리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당이 이제 당정이 일치돼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이념을 강조하시고 당 대표는 또 민생을 강조하시니 네. 이거 어떻게 갈지도 좀 이제 궁금한 네. 시점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메시지가 좀 맞지가 않으면 좀 저희 같이 이제 방송을 하거나 이제 나가서 국민들께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생과 또 내년에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젠다에 대통령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채국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발언을 인상 깊게 봤는데요. 여소야대 국회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일단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하는 게 불만이시면 잘하면 되시지 않나. 그러니까 욕 먹기 싫으면 욕 안 먹게 잘하면 된다. 이 기본적 진리를 너무 망각하고 약간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너무 강하게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을 뭐 야당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말이 말도 안 되는 게 최근에 공영방송 이사장 막 날아가고 하는 거 다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이 앉힌 거 국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이게 무슨 야당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4시간 정부 칭찬해주는 방송은 어디 가면 있냐면 북한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반공, 멸공 지금 외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분이 하시는 거 보면 사실 독재자 또는 전체주의 세력에서의 지도자들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정부 칭찬만 해주는 언론이면 그건 사실 언론이 아니라 그냥 정부의 홍보기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원칙조차 제대로 머릿속에 인지하지 않으시고 너무 이념과 구도, 대립구도에 파묻혀가지고 자꾸만 싸우려 드는 대통령이니 이게 뭐 대화도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체제전쟁이 끝낸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과거에 머무르고 계신다라는 안타까움이 참 크게 듭니다. 아니, 그래도 인지는 하고 계실 거예요. 인지를 못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머릿속에 다 있는데 네, 요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관심사항이 이제 그쪽이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세게 하시는 거지. 아마 머릿속에는 다 있다. 알고는 계실 거다. 네, 여당 패널이라는 점을 제가 감안해서 듣겠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황토당이요, 오늘 황토당. 네. 자, 여당 그 얘기해봤으니까 저기 민주당 좀 얘기도 해보면 그 분위기가 사실은 뭐 되게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생각보다 뭐 그렇진 않았고 뭐 살벌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어쨌든 그래도 이제 리스크는 계속 되고 발언 자체는 어쨌든 이렇게 좀 그 찬반이 좀 묻어나는 발언들도 나오고 했는데 요건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표면적인 좀 봉합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냥 이제 겉으로는 다들 이렇게 하하호호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굳이 이제 워크숍 자리에서 만약에 갈등을 분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 당내 분열로 이제 비춰지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여러 기회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네. 워크숍에서까지 굳이 얼굴 붉힐 일을 만들지 말자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약간 화합을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네네네. 그렇죠.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잘해보자고 갔는데 갑자기 각 잡고 싸우면 좀 이러면 살벌해지잖아요. 그렇죠. 얼어붙잖아요. 분위기 안 그래서 그런 거는 일부러 좀 자제하셨던 것 같고 이미 요즘은 사실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좀 활발해져서 20분 넘게 막 발언을 하시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미 발언 기회는 보장돼 있고 언론에서도 이미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워크숍까지 가서 그러시진 않았던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네네. 다만 아쉬웠던 건 이제 민주당의 혁신위에 대한 좀 논의가 없었던 거, 네네. 혁신 안에 대한 논의도 없었던 거, 네. 그게 저는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네. 김철구에서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정말 위기라고 생각해요. 위기다. 뭐 위기란 얘기는 여러 가지 네. 언론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위기다라는 네. 말씀 좀 좀 들었는데 민주당의 위기다. 네. 오늘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던 가치를 다 잃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윤석열 정권 중 그 철학이나 어떤 정책 중에 잘하고 있는 것을 한번 뽑아달라. 잘하고 있는 거요. 네.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 100가지 정말 다 못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발목 잡는 야당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그 대선 과정에서 저희 그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민주당이나 뭐 일각에서 강하게 공격을 강하게 했었죠. 공격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고 민주당의 많은 원내의원들이 같이 공격했어요. 근데 민주당이 어떤 당이었습니까? 여성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그런 가치를 되게 투영해서 노력했던 정당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과거에는.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사를 향해서 어떤 인권에 비하적인 그런 발언들을 해오고 네. 같이 동조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민주당 되게 도덕적이고 깨끗한 정당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검찰 독재라고 탄압이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노웅래원도 검찰 탄압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그 돈봉투 전당세 사건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제 무소속 신분이 되셨지만 그 의원들도 다 검찰 탄압이라고 해요. 독재다 이거. 맞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그 민주당의 임종성 의원인가요? 네. 그분 그 의혹이 건설회사에서 뭐 뭘 뇌물죄 뭐 의혹 받았다. 예. 같은 게 있는데 지금 또 역시 재판 아마 하고 있죠. 이거 역시 검찰 독재 탄압 운운하세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뭐만 하면은 검찰 독재 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민주당이 가치를 잃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과거에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본래의 그런 가치, 진보 정당으로서 갖고 있는 가치를 잃고 그냥 맹목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네. 어제 보니까 이재명 대표 항쟁하자라는 말씀도 하시는 네. 것 같은데 아니 무슨 항쟁이에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본연의 가치를 본래의 가치를 잃었다. 그게 네. 민주당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민주당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죠. 거기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 이러면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기한 단식은 저도 약간 생각을 못했는데 네. 무기한 단식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파악한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혼자서 결정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결심을 하셨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이제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어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게 고 최수근 상병의 그 사망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지금 뭐 국방부에서는 항명죄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 이 구속영장 수사단장에 대해서 청구했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맞냐 막 이런 여러 가지 당안에서의 분노도 있었고 뭐 오염수 방류 이슈에 대해서 최근에 여당에서 지금 갑자기 오염 처리수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꾸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어제 나왔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내걸었던 뭐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정말 지키고자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민생이 망가져 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이 강하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가장 강력하게 투쟁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신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배경에 대한 취재는 계속 이어지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뭐 폭주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멈추기 위한 야당 대표로서의 좀 결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의 여기가 또 위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러니까 위기가 이재명 대표, 야당의 대표고 당에 선출된 대표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지만 메신저로서 저는 오염됐다라고 생각해요. 메시지를 아무리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그 메신저로서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국민들은. 지금 박성민 전 최고 같은 경우 민주주의 파괴다, 뭐 국정에 대한 견제다라고 굉장히 거창하게 야당 대표로서 단식을 설명해 주셨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검찰 수사에 대한 그냥 개인의 당대표 개인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어떻게라도 조금 무마하고 피해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로서 오염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진정성을 국민들이 못 느끼시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위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또 전환점이 될 수도 있죠.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본인도 계속 메시지를 발신을 하실 텐데 어떤 이유로 이것을 결정했고 또 민주주의의 폭거를 막아내겠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제 파괴되는 그 윤석열 정부의 폭거를 막아내겠다라는 이 의지가 잘 보여질 수 있게 본인도 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단식을 어디서 하신다고는 뭐 그것까지는 저도 지금 속보로 보고 있어가지고. 단식을 하면 보통 이렇게 그 이제 저기 여의도 앞에 그렇죠. 뭐 아니면 국회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하시는 분들도 자리를 계시고. 잡고 날이 좀 선선히 지셔서 야외에서 하셔서. 근데 제가 어제 그 김성태 저희 전 원내대표랑 저녁을 함께 했는데 그분도 이제 단식을 과거 했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별개 얘기인데 전 정치인분들이 단식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서 단식을 하면은 사실 건강이 개인 신체에 굉장히 위해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막 그렇죠. 3, 4일 정도만 딱 영양 공급이 끊기면 굉장히 신체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나 뭐 야당 의원들이 단식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또 사실은 뭐 추석 시기가 9월 첫째 주냐 뭐 셋째 주냐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사실은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 최소 한 달인데 뭐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드네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 저희는 다시 총선 이슈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당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게 지금 뭐 수도권 위기론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인재난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 약간 자취를 감췄다 이런 표현이 맞나? 나경원 의원이 다시 이제 좀 등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도 뭐 박지원 전 뭐 저기 국정원장님 뭐 해서 출마 선언이 막 나오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이게 청년 정치인으로서 두 분이 약간 보시는 이런 약간 이런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짚고 가시겠습니까? 뭐 올드 보이라고 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넌 안 돼, 당신들은 안 돼라고 하면 뭐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정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결국엔 유권자의 몫이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다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혼자, 원희룡 장관 혼자, 뭐 박지원 전 원장 혼자 뭔가 필승 카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젊은 후보들도 있는 것처럼 좀 같이 연합해가지고 세대를 아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 그러한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 저는 정치가 어떻게 볼 때 국민들께 더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지역구에서 좀 더 이렇게 활발한 활동하는 게 좋지 않냐. 박지원님 보시기 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뭐 여당은 수도권 위기론을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내세우는 분들이 나경원 의원, 뭐 원희룡 장관, 권영세 의원 이런 분들이면 제가 봤을 때 승산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속으로는 뭐 한동훈 장관을 좀 내심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저는 나경원 의원을 이렇게 다시 갔다가 이렇게 무대로 부르고 이러는 것 자체가 좀 너무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경원 의원이 아니 지금 수도권 위기론 불거지니까 나경원 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 당대표를 시켰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대표로서 이렇게 계속 이끌었다면 굳이 지금 갑자기 구원투수처럼 불러올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당대표 나오려고 할 때는 갑자기 왕따 시키고 완전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주저앉히셨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갑자기 필요하다고 불러오고 또 거기에 응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좀 코미디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불러온 건 아니고요. 이제 나경원 전 의원께서 사단 법인을 이제 개최 창립총회를 하시면서 저희 의원들이 함께 한 거니까. 거기 불러온 건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막 그 저기도 가시고 김기현 가해자였던 의원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아 이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 배알들이 없으신 것 원래 같아가지고 팬 사람이 가가지고 악수하면 그 약간 더 겁나는 그러니까요. 거죠. 푸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푸셨는지. 아, 잘 푸셨는지. 앙금이 그러게요. 남아 있을 텐데. 그래도 뭐 현장에서 분위기는 막 엄청 막 칭찬도 엄청 하시고. 저는 그래도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당사자라면 앙금처럼. 아니 마음에 안 남아 있으시니까 이렇게 손잡고 활짝 웃으시지 않을까요? 어떻게 가는지 한번. 무섭네요. 두 분이 무섭다 그러면 저는 어떡합니까? 저는 제가 제일 무섭습니다. 예. 그 약간 이게 좀 이제 저희 김철구께서는 약간 당사자이시기도 한데 윤상현 의원이 막 그 천하용인 공천해야 됩니다. 말했더니 김전초 또 나오셔서 아이 그런다고 당이 나아집니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약간 제3자가 아니라 약간 당사자로서. 제3 지역에서 언급된 약간 당사자로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아니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 기본 자산도 언급했지만 당이 있는 거나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저희가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공정하고 저희가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공천 시즌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컷오프하고 이런 공천 가지고 장난치고 이런 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경선 기회 보장하고 공정한 공천 기회 보장한다면 저는 그 자체만으로 저희 그 많은 당내 젊은 후보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까. 근데 뭐 품고 이분들을 무슨 전략 공천하고 청년 전략 이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정한 경선 기회, 공정한 룰,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보장해달라. 이겁니다. 저희 자연스럽게 이게 총선에 대한 약간 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박재규 의원님도 약간 총선 앞두고 약간 청년 정치인으로서 약간 이런 거는 좀 해줘라. 아니 뭐 해줘라. 그냥 뭐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이제 제가 잘 해야죠. 네. 이렇게 뭐 달라고 요구를 해도 뭐 들어줄까 말까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하는 지역은 거죠. 어디로 가십니까? 지역은 어디로 가십니까? 아직 고민하고 있어서. 네, 둘 다 두 분 다 약간 고민하고 계신가요? 네. 나중에 중립기호에서 밝힐 날이 있겠죠. 아이고 저희 꼭 밝혀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사실 이제 청년 주제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사실은 좀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 청년 이슈로 좀 말씀 많이 해주셔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